자기 스스로 정신병 유전자가 있다고 하는 소노무라가 얼마나 변덕이 심하고 얼마나 상식을 벗어나 제멋대로 구는 인간인지는 나도 일찌감치 알고 있어서 충분히 각오를 하고 상대를 해왔다. 하지만 그날 아침 소노무라한테서 전화가 걸려왔을 때는 정말이지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소노무라는 미친 게 틀림없다. 1년 중 정신병 환자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이 계절. 푹푹 찌는 듯이 푸른잎에 내리쬐는 6월의 울적한 햇살이 그의 뇌수에 이상을 일으킨 것이 틀림없다. 그렇지 않다면 그런 전화를 할 리가 없다고 생각했다. 아니, 생각한 게 아니라 나는 그렇게 굳게 믿었다. 전화가 걸려온 것은 아마 아침 10시 무렵이었을 것이다. 아, 자네, 타카하시 군인가? 내 목소리를 듣자마자 소노무라는 달려드는 듯한 말투로 말했다. 그가 이상하게 흥분 상태에 있다는 사실은 이미 그것으로 알 수 있었다. 미안한데 지금 빨리 나한테 와주게. 오늘 자네한테 보여주고 싶은 것이 있어서 말일세. 모처럼 좋은 기회이긴 한데 오늘은 어렵네. 실은 어떤 잡지사에서 부탁받은 소설 원고가 있어서 그것을 어떻게든 내일 오후 2시까지 마무리해야 하네. 어제부터 밤을 샜어. 내가 이렇게 대답을 한 것은 거짓말이 아니었다. 나는 어젯밤부터 그때까지 한숨도 자지 못하고 펜을 붙들고 있었던 것이다. 소노무라가 아무리 한가한 도련님이라고 하더라도 이쪽 사정은 생각도 하지 않고 보여줄 것이 있으니 오라고 하는 것은 안이하게 자기 생각만 하는 것 같아서 조금 화가 났을 정도였다. 그래, 그럼 지금 당장이 아니라도 괜찮으니까 오후 2시까지 그것을 다 쓰고 나서 급히 서둘러서 와주게. 내가 3시까지 기다릴 테니까. 나는 점점 더 짜증이 났다. 아니, 오늘은 안 된다네. 지금 말한 대로 어젯밤 밤을 꼬박 새는 바람에 피곤해서 원고를 다 쓰면 목욕을 하고 한숨 자려고 하네. 무엇을 보여주려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내일 가도 되지 않는가 말일세. 그게 오늘이 아니면 볼 수가 없는 것이라서 그렇다네. 자네가 정 안 된다면 나 혼자서 가는 수밖에 없지만 말이네. 이렇게 말을 하다 말고 소노무라는 갑자기 목소리를 낮추며 속삭이듯이 말했다. 실은 말이네. 이건 대단한 비밀이라서 아무한테도 이야기하면 안 되는 것인데 오늘 밤 1시 정도에 도쿄 어느 동네에서 어떤 범죄가 살인사건이 일어날 것이네. 그래서 지금부터 준비를 해서 자네하고 함께 그걸 보러 가려고 하는 건데 어떤가? 자네 같이 가주지 않겠나? 뭐라고?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 나는 내 귀를 의심하며 다시 한번 확인하지 않을 수 없었다. 살인, murder, 살인이 일어난다는 말일세. 자네는 그것을 어떻게 알고 있나? 대체 누가 누구를 죽인다는 건가? 나는 나도 모르게 그만 큰 소리로 그렇게 묻고 나서는 깜짝 놀라 주위를 둘러보았다. 하지만 다행히 가족들에게는 들리지 않은 것 같았다. 자네 말일세. 전화상으로 그렇게 큰 소리를 내면 곤란하네. 누가 누구를 죽이는지는 나도 모르네.
전화로는 자세한 이야기를 할 수 없지만 나는 어떤 이유로 오늘 밤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의 목숨을 끊으려 한다는 사실만을 알아냈다네. 물론 이 범죄는 나하고는 아무런 관계도 없으니까. 나는 그것을 예방할 책임도 없고 적발할 의무도 없다네. 다만 가능하다면 범죄 당사자 모르게 몰래 그 광경을 구경하고 싶은 걸세. 자네가 같이 가준다면 나도 어느 정도 마음이 든든할 테고 자네도 소설을 쓰는 것보다는 재밌지 않은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소노무라의 말투는 기묘하게 침착하고 조용했다. 하지만 그가 침착하면 할수록 나는 점점 더 그의 정신 상태가 의심되었다. 나는 그의 설명을 듣다가 어느 순간부터 가슴이 심하게 두근거리고 온몸에 전율이 흐르는 것을 느꼈다. 그런 당치도 않은 이야기를 사실인 양 떠들어대다니 자네 미친 거 아닌가? 이렇게 반문할 용기도 없을 만큼 나는 진심으로 그의 발광이 우려스러웠고 두려웠으며 또한 몹시 당혹스러웠다. 돈과 시간이 있으니 늘 제멋대로 퇴폐스러운 생활을 하던 소노무라는 요즘에는 평범한 도라게는 실증을 내며 활동 사진과 탐정 소설을 탐닉하며 날이면 날마다 이상한 공상만 하고 있었고 그 공상이 점점 더 돌을 더해간 결과 결국은 발광을 한 것 같았다. 그렇게 생각하자 나는 온몸에 소름이 끼쳤다. 나 말고는 친구다운 친구도 없고 부모도 처자도 없이 수만엔이 되는 재산을 끌어안고 고독한 세월을 보내는 그가 실제로 발광했다고 한다면 나 말고는 아무도 그를 돌봐줄 사람이 없다. 어쨌든 그가 초조한 감정을 일으키지 않도록 나는 일이 끝나는 대로 즉시 보러 가야만 했다. 그런가? 그러면 나도 같이 보러 갈 테니까 꼭 기다리게. 2시에 글을 다 쓰고 나면 3시까지는 자네한테 갈 생각인데 어쩌면 30분이나 1시간 정도 늦을지도 모르네. 그러니 내가 갈 때까지 반드시 기다리고 있게. 나는 무엇보다도 그가 혼자서 집을 뛰쳐나갈까봐 걱정되었다. 알겠나? 그럼 늦어도 4시까지는 꼭 갈 테니까 나가지 말고 기다려주게. 알았지? 꼭이네. 이렇게 반복해서 그의 대답을 확인하고 나서 잠시 전화를 끊었다. 하지만 나는 솔직히 자백을 하겠다. 그러고 나서 오후 2시가 될 때까지 책상 앞에 앉아 쓰다만 원고의 생각을 집중해보려고 했지만 내 머리는 이미 엉망진창 뒤죽박죽이 되어서 주의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분산되었다. 나는 겨우 면피용으로 정신없이 펜을 움직여가며 내 자신도 무슨 말인지 모를 적당한 내용을 대충 써내려갔을 뿐이었다. 미친 사람을 살펴보러 간다. 그것은 소노무라의 유일한 친구인 내 위모이기는 하지만 실은 별로 기분 좋은 일은 아니었다. 첫째, 내 자신도 그를 살펴보러 갈 자격이 있을 만큼 정신이 온전한 사람은 아니다. 나도 그의 친구니만큼 매년 이 실록의 계절이 되면 상당히 심한 신경 쇠약에 시달리곤 했다. 그리고 올해도 이미 어느 정도 신경 쇠약에 걸린 듯한 징후를 보이고 있다. 이런 상태에서 미친 사람을 살펴보러 가게 되면
언제 어느 때건 그 병이 나한테로 옮아와서 나까지 병에 걸리지 말라는 법도 없다. 또한 어쩌면 소노무라가 오늘 밤 일어날 것이라고 믿는 살인사건이 설령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날 리는 없지만 나는 그것을 보러 가고 싶은 호기심도 없고 도저히 그럴 용기도 없다. 살인 광경을 목격하면 소노무라보다 내가 더 먼저 발광을 할 것 같다. 나는 정말이지 친구로서 덕이를 중시하여 마지못해 소노무라의 병의 상태를 살피러 가는 것일 뿐이었다. 원고가 완성된 것은 2시가 조금 지나서였다. 평소 같으면 철야 후의 피로 때문에 잠이 푹 들어서 적어도 저녁 때까지는 숙면을 취했겠지만 약속 시간인 4시도 다 되어가고 게다가 흥분한 탓인지 잠도 오지 않았다. 포도주 한 잔으로 겨우 기운을 내고는 올 들어 처음으로 곤색 나사 하복을 걸치고 하쿠산상 정류장에서 미타행 전차를 탔다. 소노무라의 집은 시바공원 야마노우치에 있었다. 그 후 나는 전차 안에서 흔들리며 끔찍하고 기괴한 상상에 도달했다. 소노무라가 방금 전에 전화로 이야기한 것은 어쩌면 완전히 거짓말은 아닐지도 모른다. 오늘 밤 안에 시내 모처에서 어떤 살인이 일어난다는 것. 그것은 적어도 소노무라에게는 분명히 예상할 수 있는 사건일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 예상이 적중하는 것을 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나를 동반하여 범죄 장소로 유인할 필요가 있을지도 모른다. 즉, 소노무라는 이 나를 오늘 밤 안에 모처에서 자기 손으로 죽이려는 것은 아닐까. 내게 살인 광경을 보여줄게. 이런 말을 해서 나를 유인하고 그 자신의 손으로 내 생명을 놓고 그 광경을 연출해서 보여주려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은 엉뚱하기도 하고 웃기는 일이기도 하지만 절대로 아무 근거 없는 억측이라고 할 수만은 없었다. 물론 나는 그런 잔혹한 장난에 희생양이 될 생각은 없다. 나는 그에게 원한을 산 일도 없고 오해받을 일도 없으니까. 상식적으로 판단하면 그가 나를 죽일 도리는 추호도 없다. 하지만 만약 그가 발광을 했다면 누가 나의 억측을 엉뚱하다 할 수 있을까? 황당무계한 탐정 소설이나 범죄 소설을 탐독하다 미친 사람이 그 친구를 갑자기 죽이고 싶어졌다고 한다면 누가 그것을 부자연스럽다고 할 수 있단 말인가? 부자연스럽기는커녕 그것은 가장 흔히 있을 수 있는 일 아닌가? 나는 잠시 후에 전철을 내리려 했다. 이마는 식은땀으로 끈적거렸고 심장의 피는 잠시 완전히 멈춰버린 것 같았다. 그리고 다음 순간에는 또 다른 제2의 공포가 해일처럼 내 가슴을 엄습해왔다. 이런 쓸데없는 공상에 시달리다니 어쩌면 나도 이미 미친 것은 아닐까? 아까 전화로 이야기한 것만으로 소노무라의 광기가 순식간에 옮은 것은 아닐까? 이런 걱정이 이전의 억측보다 훨씬 더 사실 같았고 그만큼 내게는 훨씬 더 공포스러웠다. 나는 어떻게든 내 자신이 미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게 이전의 공상을
애써 뇌리에서 지우려 했다. 내가 왜 그런 당치도 않은 일에 신경을 쓰고 있는 거지? 소노무라는 아까 분명히 오늘 밤에 일어날 범죄와 관계가 없다. 하수인이 누구인지, 희생자가 누구인지 전혀 모른다고 하지 않았던가? 그는 단순히 무언가 어떤 이유로 살인이 연출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던가? 그렇게 생각해보면 절대로 그가 나를 죽이려는 것은 아니었다. 역시 발광을 했기 때문에 어떤 환영을 사실이라 믿고 나와 함께 그것을 보러 갈 생각이 든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합당한데 왜 나는 그런 이상한 추측을 한 것일까? 정말 너무나 바보 같다. 나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내 자신의 신경질을 비웃었다. 그래도 나는 오나리몬 역에서 전철을 내려 소노무라의 주택 앞까지 다 갈 때까지도 여전히 그를 만나고자 하는 결심을 확실히 하지 못했다. 나는 그의 집 앞을 휙 지나 소조지의 산몬과 다이몬 사이를 두세 번 왔다 갔다 하며 고민에 고민을 거듭한 끝에 될 대로 되라지 하는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소노무라 집 쪽으로 되돌아갔다. 내가 서양식으로 멋지고 호사스럽게 꾸민 그의 서재 방문을 열자 그는 불안하게 실내를 돌아다니며 초조한 눈빛으로 난로가 놓인 장식장 시계를 바라보고 있었다. 일이 잘 맞아 떨어지려니 시각은 딱 4시였다. 양복이 잘 어울리는 훤칠한 체격을 한 그는 품격 있는 검은 상의에 수수한 줄무늬 바지를 입고 녹색 실로 술을 놓은 흰 공단 넥타이에 알렉산드라석 핀을 꽂고는 이미 외출 준비를 다 하고 있었다. 보석을 아주 좋아하는 그는 가늘게 떨리는 섬세한 손가락에도 반짝이는 진주와 아쿠아마린 반지를 끼고 있었고 가슴 사이에 걸린 금줄 끝에는 곤충 눈알 같은 터키석을 메고 있었다. 지금 딱 4시군. 잘 와주었네. 이렇게 말하며 나를 돌아보는 그의 얼굴을 나는 무엇보다 눈빛에 주의하며 관찰해 보았다. 그 눈은 평소와 같이 병적으로 번득이고 있기는 하지만 딱히 이전과 달리 더 심해 보이거나 광폭해 보이지는 않았다. 나는 잠시 안심을 하고 한쪽 구석에 있는 안락 의자에 앉았다. 자네, 아까 그 이야기 정말인가? 정말일세. 나는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네. 그는 의연히 실내를 천천히 돌아다니며 확신하듯이 말했다. 아, 자네, 그렇게 초조하게 방 안에서 돌아다니지 말고 자리에 앉아서 나에게 천천히 이야기를 해보게. 범죄가 일어나는 것은 오늘 한밤중이라 하지 않았나? 벌써부터 그렇게 서두르지 않아도 괜찮지 않나? 나는 우선 그의 신경을 거스르지 않으려고 애쓰면서 차츰 그의 신경을 진정시키려고 했다. 그런데 증거를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나는 아직 확실한 장소를 파악하지 못했네. 그러니까 너무 어두워지기 전에 일단 장소를 확인해 둘 필요가 있다는 거네. 딱히 위험한 일은 없을 테니 미안하지만 자네도 지금부터 함께 가주게. 알겠네. 나도 그럴 생각으로 온 거니 함께 가는 것은 문제가 없네. 하지만 장소를 파악하려면 어느 정도 단서가 있어야 할 것 아닌가?
단서는 있네. 내가 추정한 바로는 범죄 장소는 아무래도 무코지마가 아니면 안 되네. 이렇게 이야기를 주고받는 동안에도 그는 그 증거인지 뭔지를 손에 넣은 것이 기뻐 죽겠다는 듯이 평소 우울하고 까탈스러운 성격과 어울리지 않게 점점 더 바쁘게 돌아다니며 활기차게 대답했다. 무코지마라는 것을 자네가 어떻게 알았다는 것인가? 그 이유는 나중에 자세히 설명할 테니까 어쨌든 바로 같이 나가주게. 살인사건을 볼 수 있다니 이런 기회는 2번 다시 없을 거니 놓치면 안 되네. 장소만 알고 있으면 허둥대지 않아도 되네. 택시로 가면 무코지마까지 30분이면 충분하고 게다가 요즘엔 해가 길어서 어두워지려면 아직 2-3시간이나 남았네. 그러니까 말일세, 나가기 전에 나한테 설명을 해주게. 이야기를 해주지 않으면 같이 데리고 가준다 해도 자네만 재미있고 나는 아무 재미도 없을 것 아닌가. 나의 이 이론은 제정신이 아닌 그의 머리로 생각을 해봐도 그럴듯해 보였는지 그는 코끝으로 2-3번 하며 끄덕였다. 그럼 간단히 이야기를 하겠네만. 그는 여전히 시간에 신경을 쓰며 마지못해 내 앞에 있는 의자에 앉았다. 그리고 상의 안주머니를 더듬어 꼬깃꼬깃한 작은 서양 종이 조각을 한 장 꺼내더니 그것을 대리석 티테이블 위에 펼쳐놓았다. 증거라는 것은 이 종이 조각이네. 나는 그저께 밤 이상한 곳에서 이것을 손에 넣었는데 이곳에 적혀있는 글을 보면 자네도 필시 뭔가 짚히는 것이 있을 것이네. 그는 수수께끼를 내는 듯한 말투로 이야기하고는 이상하게 음침하고 옅은 미소를 띠며 눈을 치켜뜨고 내 얼굴을 바라보았다. 종이 위에는 연필로 적힌 수학 공식 같은 부호와 숫자가 나열되어 있었다. 이런 식으로 2-3줄 길게 나열되어 있을 뿐 물론 나로서는 도통 무슨 말인지 짐작할 수도 없었고 무슨 뜻인지도 몰랐다. 나는 그때까지 소노무라의 정신 상태에 대해 반신반의하고 있었지만 어디서 이런 종이 조각을 주워와 범죄의 증거라고 믿는 모습을 보고는 안타깝게도 그가 발광했다는 사실은 이제 한치의 의심을 품을 여지도 없이 확실하다고 생각했다. 글쎄, 대체 이게 무슨 뜻일까? 나는 딱히 짐작되는 바가 없는데 자네는 이 부호가 무슨 뜻인지 알 수 있나? 나는 얼굴이 새파래져서 목소리를 떨며 물었다. 자네는 문학자인 주제에 의외로 무식하군 그래. 그는 갑자기 몸을 뒤로 젖히며 껄껄 웃어댔다. 그리고 사뭇 자랑스러운 듯이 박학을 자랑하는 듯한 말투로 이야기를 계속했다. 자네는 포가 쓴 단편 소설로 유명한 더 골드버그라는 이야기를 읽은 적이 없나? 그것을 읽어본 사람이라면 여기에 적혀있는 부호가 무슨 뜻인지 모를 리가 없는데. 나는 공교롭게도 포의 작품을 2-3편밖에 읽지 못했다. 더 골드버그라는 재미있는 작품이 있다는 사실은 들어서 알고 있지만 그 줄거리는 몰랐다. 자네가 그 소설을 모른다고 하니 이 부호의 뜻을 모르는 것도 무리는 아니지. 그 이야기는 대략 이런 것이라네.